나마스카 다다 지바묵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있었지만은 이번 선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매우 특별한 선거였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 결과도 이제 좀 예상을 훨씬 넘어선 그런 경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사람들의 표심에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는 좀 이렇게 계급 투표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띈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오히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 계층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다수 서민들이 진보적인 정당을 이제 지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계급주의적인 투표 성향을 띠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제시하게 된 것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국가는 항상 세금을 걷어가고 뭔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의무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지배구조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었다면은, 이번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뭔가 실질적인 이득을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투표성이 갖고, 실제로 선거 당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이번에 재난소득이 얼마 나오느냐, 받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사용법부터 해서 어디서 써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왔죠. 그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번에 보수 진영이 크게 패배를 했는가, 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은 좀 영웅주의적인 측면이 있죠. 영웅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은 엘리티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은 바로 이제 박정희였고요. 이 박정희라는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은 상당한 기간 동안 3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 기반을 이제 닦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진보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박정희를 매도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당시에 살았던, 7, 80년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단순한 독재자, 착취자의 이미지만은 아니었죠. 분명히 그 이전에 상당히 가난했던, 생존조차 쉽지 않았던 그런 절대적인 빈곤에서 최초로 벗어나게 해준 영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였냐 아니었냐라고 논쟁하기 쉽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정희는 대단한 영웅이었고, 사람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지지가 결코 허상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보수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가
집중적으로 키워준 그 재벌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엄청난 수출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 사회적 지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 성취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준 거죠. 이것은 마치 한 가족에서 장남이,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죠. 장남이 먼저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맏형, 제일 큰 오빠, 그런 장남이 성공을 거뒀을 때 동생들까지 챙겨주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60, 70년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전통이 있었을 때 한 나라의 재벌 대기업을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나머지 설사 일부 피해보는 기업이나 피해보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분수효과, 낙수효과라고도 하고요. 분수효과에 반대되는 이제 낙수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 밑에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이론이었죠.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를 그 가족처럼 보는 그 가족주의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동양의 그 유교적인 전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식으로 비록 뭐 영남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그 외 지역이 일부 소외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남 출신들의 그 재벌들이 먼저 국가 사회를 일으키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그 상식화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결국 깨지게 된 것은 결국 이렇게 낙수효과 이론이 잘 안 맞게 되고, 재벌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전이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그 소득 이전율이 이전보다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모든 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그 보수 진영의 몰락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라는 계기로 인해서 아주 그 전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은 그 국가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최초의 국가가 세워졌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국가라는 게 형성되어졌는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지배계급의 착취수단으로 기능했던 면이 크죠. 이제 국가라는 것은 어떤 그 영웅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큰 부족 간의 영웅이 주도하는, 두 개의 영웅이 주도하는 큰 부족 간의 충돌을 통해서 이긴 부족이 그 진 부족을 정복하면서 초기 국가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긴 부족이 지배계급이 되고 패배한 부족은 뭐 노예화되거나 이제 그 피지배계급이 되면서 그 국가는 실질적으로 지배계급의 그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를 통한 그런 그 착취수단으로 역할을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는.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단순한 착취만으로는 이러한 그 지배 피지배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고 국가라는 게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화되면서 이것은 그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큰 흐름은 이런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배계급의 착취수단으로서 기능할 때 초기 국가에는 아무래도 영웅주의가 강하게 되고 그런 영웅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결국 예전에 피지배 계층이었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이런 다수 서민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국가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현대적인 정치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사실상 아직 하나도 없죠. 그럼 도대체 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을 그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선거. 어쨌든 지금은 권력자를 선거를 통해서 1인 1표의 선거에 의해서 권력자를 뽑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믿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 선거 날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가장 타당한 민주적인 후보를 선출하는가 하면 상당히 회의적이죠. 지금 당장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더라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됐을까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지난 세기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 집권 과정은 대단히 민주적이었거든요. 히틀러는 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이끄는 정당의 당수로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는 실례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도 어쨌든 박정희도 선거 제도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임기를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그 선거 제도라는 것이 실제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지배계층의 그 지배구조를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그 활용이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1인 1표를 주는데 선거날 보면은 무슨 누가 그 총 들고 와서 누구를 찍어라. 전혀 위협하지 않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선거에 개입할 말을 이제 공무원들이 함부로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큰일 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서 민주적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아직도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는 민주적인 제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역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선거를 하는 그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이 투표권을 행사할 만한 지성을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투표에 대한 교육, 이 민주적인 선거에 대한 교육이 사실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면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돈 있으면 차 사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 차도 많지 않았고. 근데 면허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이렇게 누구나 차를 몰고 다니게 허용을 했더니 그중 일부분 상당 비율의 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더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면허 시험을 봐서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지성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제도를 준 것이 이제 운전 면허죠. 이와 같이 선거도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대단히 부당한, 그런 사람이, 지금 뭐 심지어 뭐, 이번에도 뭐 후보로 나왔던 모 후보가 이거 뭐 선거가 부정선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참관인이 매수됐느니 뭐 선관위가 매수됐느니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가장 그 지성적이고 가장 그 유능한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후보로 나오게 된다는 과정 자체도 그 사람이 민주적이어서라기보다는 뭐 돈이 많았거나 오히려 그 살아온 과정이 대단히 그 부당한 일반 그 서민에 대한 그런 착취 구조, 착취 피라미드의 최고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그 선거에 나오기 쉬운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이제 민주주의라고 불리웠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사실 그 크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라서요. 오늘은 일단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유권자의 자격 시험도 앞으로는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학력이 높거나 뭐 학벌이 높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권자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처럼 누구나 성의껏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사고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잘못된 부당한 투표, 말도 안 되는 그 투표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권자 자격 제도도 앞으로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금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의 이제 선거 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 재벌들에 의해서 대기업 이런 그 자본가들에서 사실 많이 좌우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은 방송과 인터넷이에요. 방송과 인터넷에서 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인터넷 화면 상단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가에 의해서 이 지지율이 출렁거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거의 그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집에 배달되는 그 투표 안내 문들을 뭐 유심히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인간적이고 자세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주요 정당이 공천하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선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투표라기보다는 그 정당에 대한 투표인 경우가 많죠. 거의 그 70~80%의 유권자는 그냥 이미 누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누구를 찍을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말 재미있었던 것이 강남 지역에 그 태영호라는 보수 정당의 태영호 씨가 후보로 나왔죠. 강남이라면 한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지역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뭐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공천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로야구 선수를 선정하듯이 프로야구 선수를 뽑듯이 그 정당에 나온 후보는 무조건 찍어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미 70~80%가 대세로 어느 정당을 찍을지가 결정되고 그 중간에 중도층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이 민주적인 선거 자체가 별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과 방송이 거의 그 좌우하다시피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에 돈을 대주는 그 재벌 대기업이 사실상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매우 특이하게도 그동안 여기에 세뇌되다시피 했던, 여기에 좌우됐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 촉발 효과를 낸 큰 이슈로 인해서 자기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 계급 투표적인 성향을 띠었던 매우 이례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은 그 프라우트 원리에 따라서 도대체 이제 그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프라우트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도 이미 말했듯이 영성에 기반을 둔 이제 경제사회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자본주의와도 매우 다르고 사회주의와도 매우 다르죠. 자본주의와도 거의 상극을 이루고, 반면에 과거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탄압을 받았던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프라우트에서 이제 사회순환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가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뭐 아직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주장도 있죠. 근데 사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은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실상 유인원에 가까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의 직립보행을 했다는 그걸로 이제 인간종이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상당수의 유인원이나 침팬지도 직립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만으로 인간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실 불의 사용입니다. 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진정한 인간의 탄생은 불을 사용했던 존재의 탄생 시점이 언제냐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대략 100만 년 정도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는 뭐 100만 년 훨씬이요. 거의 뭐 150만 년, 200만 년 전에도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호모 에렉투스도 서서히 진화하면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우연히 발견했겠죠. 산불이 나고 그러면서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산불 난 지역에 수많은 동물들이 익혀져 있더라. 그러면서 불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이구나라고 그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하고, 그 불을 최초로 스스로 만들고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대략 100만 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기 거의 99만 년 가까이는 동물과 큰 차이가 없었죠. 그냥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인류는 개별적으로는 대단히 사실 약한 존재죠. 지금도 산에 가서 뭐 호랑이나 뭐 멧돼지 그런 짐승들을 봤을 때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뭐 조그만 반달곰을 봐도 귀엽다고 옆에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달곰의 공격성이라든가 신체적인 파워는 인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당장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 대형 동물들을 봤을 때는 인간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모 에렉투스 이후에 대략 지금 진정한 현생 인류라고 불리우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왔을 때, 도대체 이 개별적으로는 나약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를 지배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사피엔스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동물들도 협력을 하지만, 동물들 중에서 가장 협력을 잘하는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뭐 개체수 10마리, 20마리 그 정도가 하나의 무리를 지으면서 협력을 하지만, 인간처럼
오늘날 전 지구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전 지구적인 협력을 하는 이러한 그 종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류 역사 100만 년의 99%인 99만 년 가까이는 사실상 동물과 크게 정말 뚜렷하게 차이나는 문명을 건설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의 문명을 건설한 것은 대략 10,000년, 1만 년 남짓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순환론에서는 전체 인류를 크게 4가지 성향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먼저 이름을 쓰면 수드라, 크샤트리아, 비프라, 바이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드라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적인 성향을 띤 사람인데 100만 년 전부터 지금 대략 인류의 문명이 건설되기 시작한 1만 년 전까지 99만 년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노동자 계급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어떤 공동체가 있긴 있었지만은 불과 몇십 명 정도 단위의 부족이 형성됐었고, 주로 사냥이나 채집에서 서로 협력해서 생존의 급급한 그러한 부족 공동체였고, 거기에 물론 이제 리드하는 부족장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냥을 하거나 채집 노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었고, 이러한 부족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라든가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부족의 생산량이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했을 때 얻는 수확량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였죠. 쉽게 말해서 잉여 생산물이 없었죠. 남는 부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제 지배계급이 이제 피지배계급과 뚜렷하게 분리되려면 지배계급은 노동을 하지 않고 피지계급이 생산물의 일부를 그냥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지배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치 구조라든가 행정 구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가 의사 이런 등등의 전문 직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노동자로 참여해서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지배 구조와 피지배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인류 역사의 99% 이상은 이 수드라 계급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족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다가도 좀 이렇게 동물들이 많은, 사냥감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보다 맛있는 과일, 여러 가지, 또 옛날에도 이런 곡식들을 쌀이나 밀을 지배한 건 아니지만 지나다니다 보면은 벼나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기도 했거든요. 땅에서 이렇게 줍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양가가 높은 이제 과일이나 곡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인구 밀도는 대단히 낮았지만, 하나의 두 부족이 하나의 장소로 원할 때 그 두 부족은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전면적인 전쟁을 치를 수도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그 부족의 지도자로서 이 부족 간의 전쟁을 지휘했던 그런 계층이 바로 요 크샤트리아, 무사계층이죠. 무사계층. 그러니까 좀 군인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 이러한 성향을 띤 사람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격적으로 용감해서 싸움에 능한, 그러면서도 이런 크시트리아들은 대체로 약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고,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군인들은 굉장히 명예를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크게 명예가 훼손됐을 때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군인들은 그래서
어떤 그 비리로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명예가 훼손된다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그 특성을 이해를 해야죠. 대단히 이 사람들은 그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약자를 보호해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들이 보기엔 아무리 뭐 싸우고 뭐 전쟁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죠. 그런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군인들도 쉽게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남대로 자기가 국가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확고한 도덕적 명분이 이에게 자기 스스로 납득됐을 때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바로 이제 군인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샤트리아들이 부족의 지도자로 나서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충돌을 이끌게 되고 이때 이긴 부족이 패배한 부족을 지배하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국가적인 범위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십 명 단위의 부족이 서로 충돌해서 이겨서 점점 몇백 명 단위의 부족으로 커지게 되고 이것이 점점 몇천 명 단위 그리고 대략 한 10,000명 정도 구성원이 10,000명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보통 이제 국가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배 구조가 생기게 되고 크샤트리아 중에 국가를 건설한 지도자는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그 왕을 보좌하는 수많은 관료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되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본다면은 이성계가 혁명을 통해서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을 때 정도전과 같은 뛰어난 신하들이 이성계를 보좌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이제 열어가게 되죠. 이럴 때 보면은 이성계와 같은 이런 무사 계급 출신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행정,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인 소양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정도전과 같은 뛰어난 이런 신하들의 보필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처럼 크샤트리아 출신인 왕의 밑에서 이 왕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정치 행위를 주도해 나가는 계층이 바로 이 비프라, 지식인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이제 4대부들. 그래서 조선은 최초에 이성계 혁명으로 건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비프라, 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역시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 특히 당시에 당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이 신하들은 당시에 당쟁을 벌였던 이런 상소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깊은 성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 철학자 수준들이에요. 이런 철학자 수준의 지식인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벌였던 매우 특이한 고대 국가가 이제 사실 조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에 와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식인들이 사회를 주도했던 비프라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사회의 주도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처음에 수드라 계급이,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이 무사적 성향, 싸움에 능한 이 무사적 성향의 사람들이, 최초에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웅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죠. 이 사람들은 그걸 착취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계층들은
육체적 생존만 보장된다면 노예적 삶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삶 그러고 보면 참 단순해요, 사실. 그만큼 그 생존에 대한 욕구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각성돼서 그 노예적 삶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진화되기 전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한 그 노예적인 삶도 받아들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샤트리아들이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하지만 이러한 그 전쟁을 주도했던 크샤트리아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할 만한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능력을 갖춘 비프라적인 지식인의 때처럼 보니까 지식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죠. 책 보기 좋아하고 인터넷 검색도 주로 정보 위주로 하고 뭐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고 대체로 이론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지식인들이 어느 사회나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조선은 과거라는 매우 발달된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권력자로 부상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과거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본다면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수준의 제도였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권력에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왕이었거나 하다못해 뭐 삼촌이나 누가 고위 관료였을 때 그 자식이나 친인척들이 권력에 참여했지, 아무런 연출이 없었던 가난한 지식인이 하루아침에 권력자로 부상하는 것은 동양에서,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중국이었고 조선에서도 매우 발달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사실 오늘날의 뭐 대학 입시라든가 공무원 시험, 고등고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있었던 사법시험이라든가 지금도 있는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것이 다 일종의 과거 제도의 변형인데요.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돈과 백이 없었던 사람들,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고위관료로 선발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실은 조선시대의 매우 특징적인 제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렇게 비프라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오늘날에는 이 바이샤라고 하는 이 상인 계층, 자본가 계층이죠. 그러니까 자본가라고 할 때는 무슨 뭐 동네에서 슈퍼를 하는 무슨 그런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 자본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들도 뭐 자본을 댔으니까 자본가라고 사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뭐 재벌들이나 상당히 사회적인 주도권을 갖는 그런 영향력이 큰 그런 대기업 수준의 오너 또는 대주주들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바이샤 계층, 상인 계층이 이제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다시 이것이 혁명을 통해서 계층의 주도권이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 바이샤가 주도하는 이 시대가 이제 바로 자본주의 시대인데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의 정치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는 대단히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렇고요. 일단 선거 자금들을 주로 기업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것이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대규모의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로비 제도도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해서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심할 때는 처벌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상 그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죠.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 힌트는, 먼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단히 희망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결국 유권자의 대다수는 서민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고소득을 받는 사람들, 이미 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서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는 찬성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뭐랄까,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오히려 이제 자기들 것을 뺏기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들 것이라고 정당화됐던 많은 재산들을, 이제는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그렇고, 하다못해 사거리에 한 5층 건물 정도만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내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득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심지어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서, 취득해서 다시 팔 때의 보는 엄청난 매매 소득을 정부가 법으로 환수해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냐, 라고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거리에는 한 건물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처음에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거리에 한 50억짜리 건물이 몇 년 뒤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를 그렇게 올려준 것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그 돈을 다 벌게 해준 게 아니죠. 결국 그 건물에 들었던 세입자들, 지하 다방에서부터 1층의 편의점서부터 카페, 수많은 세입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가치가 그렇게 몇 배, 수백억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인데, 그 이익은 단지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건물 소유주가 다 가져가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불렀던 시스템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언어의 장난이죠. 민주주의라면은 백성민자의 주인 주자를 써서 일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일반 백성이 사실상 노예화됐던 시스템이죠.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상당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모순적인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제도의 사회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 뭔가 다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온 건데, 이것이 어떤 여야, 보수, 진보 간의 논쟁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토지공 개념을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서서히 논제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수 진영 간의 논쟁으로 토지공 개념이 도입되려면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재난소득이 도입되고, 이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제로 발전의 가능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왜냐면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사실상의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기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현재 경제 규모에서 가능하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그 재난소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아서 실제로 시장에서 쓰고 있고, 특히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아니라 일반 골목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재난카드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효과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경우에 그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앞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경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급상승 커브를 그리는 시기는 지나갔죠.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이 이미 거의 물질 문명 수준에서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죠. 더 이상 뭐 필요한 상품을 만들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AI의 그 급격한 그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에서는 인류의 노동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라는 것은 영적인 그 진화의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바로 그처럼 인류로 하여금 영적인 진화의 도약대에 올려주는 것이 바로 이 프라우스트 시스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원하건 원하지 않고 노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시기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면 거래를 회피하는 성향이 커지고 있죠. 이제 대면 거래가 점점 없어지고 비대면 거래. 이것은 점점 AI와 그 자동화된 로봇,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 로봇이 주도하는 산업 현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세기에 바이샤들이 주도했던 상인 계급이 주도했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인류의 축복일 수도 있고 거대한 재난일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거 직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를 인류 역사의 최대의 축복의 시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거제도라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상이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금권정치였죠. 금권정치. 네. 지금 뭐 사실 동네에서 선거에 나가려고 하기만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죠. 정말 양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와 행정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는 거의 어렵고, 여태까지의 그 선거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은 낙선되기 쉬운 시스템이었어요. 상당히 부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되기 쉬운 그런 선거였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민주주의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웅주의가 활보하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용인됐어요. 박정희라는 그러한 좀 야수적인 면도 있었던 그런 영웅의 등장으로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이 가난해서 탈피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기하선상에서 벗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인간의 노동력이 산업 현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이르는 거죠. 이 시기에 결국 일반 그 대중들, 여태까지는 피지배 계층으로 불리던 이 사람들이 투표권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되고 이 한 표를 진정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진영과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보면은
투표날 당일에도 봤을 때, 원래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보통 그 투표율이 60%도 잘 안 넘었었는데요. 이번에 투표날 당일에 그런 60%는 넘겠지 하다가, 설마 이렇게까지, 거의 66, 7%그 정도 수준까지 갔죠. 이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예를 들어서 1%만 해도 거의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그 투표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1%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상보다 거의 10% 정도, 10% 정도의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바뀐 현상이죠. 날씨가 좋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코로나 이슈 그 자체로 어떤 질병이 이슈가 돼서 1, 2% 정도가 바뀔 수는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선거의 개념 자체가 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화는 코로나와 그리고 인류 사회의 변화 방향이 서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엄청난 그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고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돼야 하며 정당 적지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너무 자세하면 혹시 지루해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콤팩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마스카.